제12회 상생이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생이음 세미나는 다일공동체, 그리고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또 시사오늘, 또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이 네 곳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2회 상생이음 세미나에서는요, 안승문 동학실천 시민행동 상임대표님께서 동학정신으로 가꾸는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안승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맨 위에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동학과 동학혁명이라고 썼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정말 이 왕이 지배하던 그 수백 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되었던 게 동학이고 동학혁명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소홀히 대하거나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도 2004년에야 비로소 명예회복을 위한 법을 제정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그 전까지는 이 동학난, 이른바 국가 반란 세력으로 평가되었고 규정되었던 게 동학이었고 동학혁명이었는데요. 저는 이 동학과 동학혁명의 정신을 우리가 되살려서 새로운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새로운 어떤 전기 또는 어떤 출발점으로 삼아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이른바 위대한 이 촛불혁명이라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나라라고 전 세계가 감탄하고 뭐 이랬었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어디로 갔지? 우리가 이러려고 지금 촛불을 들었나? 뭐 하는 그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어떤 주권자들의 힘을 통해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왔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촛불혁명 이전부터도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또는 반쪽 민주주의를 우리는 민주주의, 온전한 민주주의처럼 여기면서 수십 년을 보내왔는데요. 그런 걸 좀 반추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자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독일 언론에서 극찬한 촛불혁명에 관한 뉴스인데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요 몇 년, 촛불 전후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몇 년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인지,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87년 헌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른바 제6공화국 헌법이 우리를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87년부터 지금 근 30-40년 이상을 우리나라를 규정하고 만들어 왔는데,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87년 체제가 상당히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어떤 진전으로 보고 있었는데, 대통령 직선제라는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헌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리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게 법조문에 헌법에 있지만 갖가지 특권과 차별이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입법부의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특권과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보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교사로 말하면은 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똑같은 수업을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의 특권과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다.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냥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특권이 관행이 된 나라라고 저는 표현해 봤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뭐 6, 7명의 보좌관에다가 온갖 그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한 번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그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스웨덴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이 국회의원 한 사람당 보좌관 몇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 서너 명당 이 보좌관 한 명 정도의 꼴로 보좌진들이 있거든요.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이직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한번 되고 나면은 뭐 완전히 또 하나의 정부처럼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온갖 제대로 해야 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재선되기 위한, 삼선되기 위한 그런 데 힘을 쏟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국사를 논하고 중앙정부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부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학교에 뭘 지어줬다 또는 강당을 지어줬다 이런 민원 해결성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으면서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들 위에 또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도한 특권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독재정권 시절에 국회의원들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이 독재정권에 도전하거나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점점점 커져온 거라고 봅니다. 검사들의 기소 독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검찰공화국이 바로 그런 거죠. 검사들이 그냥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고 별것 아닌 일도 기소해서 말하자면 족치게 되면은 큰 범죄가 되는 이런 현실이 우리 이 사법에서 버젓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관들은 또 어떻습니까? 법관들의 판결이 잘못된 판결 때문에 다시 재심을 해가지고 무죄가 판결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존 잘못된 판결을 한 법관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상식선에 맞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판사들이 완전히 독단적으로 판결할 수 있게 판결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재부 등 행정부처에서 예산을 독점하고 있고 그 많은 국가 예산들을 이 중앙정부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지방정부, 시도는 물론이고 시군구까지 자치가 확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권이 확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낭비되고 있거나 아주 효과성 없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0억 클럽이랄지 이런 걸 보듯이 이 법관 또는 이 검사 출신들이 나가서 변호사를 개업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버젓이 이런 변호사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이런 중앙정부의 과도한 예산 독점을 비롯해서 이 많은 특권들이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특권들을 어떻게든지 줄이고 축소하고 분권화시켜서 국민들이 직접 이 예산도 사법도 또는 이 의회도 개입하고 관여하고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게 바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안하는 제 주장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사실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극단적인 물질주의, 배금주의, 돈이면 돈이 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과소비, 먹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물질 만능주의 또는 극단적인 그런 이른바 배금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른바 어른공화국이죠. 어른들은 다양하게 자기 주장하고 개입하고 참여하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참여의 기회를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한과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교육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있고 아이들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결과 아이를 낳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생률 세계 꼴찌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다시 우리가 올라가기 어려운 정도로 0.7%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현상이 결혼 기피, 결혼하기 어려운 조건, 물질 만능 배금주의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람다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너무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또한 이 토건공화국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사람에게 쓰는 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데 토목건축, 뭔가 거대한 토목공사 하는 데에는 길을 내고 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도로는 이 불필요한 도로를 자꾸만 만들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좀 건설 쪽, 토건 쪽에는 돈을 많이 쓰면서 사람에게 쓰는 것, 휴먼웨어 또는 문화나 예술 등에는 인색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쪽에는 인색하면서 온갖 그 집 짓고 토건 공사하는 데는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중앙정부가 과도한 예산을 좌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결과로 생활 민주주의가 빈곤하고 공동체가 붕괴하고 시민교육이 부재하고 학교에서는 이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가꾸기 위한 그런 인격적 조건, 인성을 함양하고 그런 공동체를 가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이 배금주의, 물질주의를 쫓아서 권력과 돈을 쫓아서 경쟁하도록만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공동체가 붕괴하고 시민교육이 없는 상태 속에서 민주주의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저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다라고 좀 해석을 합니다. 예, 불과 엊그제 우리가 총선이 이제 끝났고 그 결과 의석수에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175석이 갖고 조국혁신당 12석 등 이렇게 포함하면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 근 190석 가까이가 지금 민주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도록 이른바 민주진보 개혁과 변화를 위한 어떤 이 방향으로의 그 국민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석을 주지 않은 이유는 바로 독단으로, 또 이른바 민주진보의 독단으로 이를 꾸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그 견제의 그 10석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정도의 의석으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함께 협력해야만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국민들의 바람이 이렇게 이 결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은 단지 뭐 윤석열 정권 윤석열 심판이라는 게 핵심 화두였지만, 그 심판하고 말거나 심판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이 담긴 총선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불과 4, 5년 전에 촛불혁명으로 이 국민들의 엄청난 그 국민의 명령으로 이 정권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촛불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힘을 실어서 실행하지 않은 그런 대가로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후퇴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는 바로 이번 총선의 결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라는 이 아주 강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주진보의 단독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라. 그 결과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제7공화국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게 저는 이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제7공화국이라는 화두를 내걸었는데요. 뭐 열 몇 석밖에 안 되는 조국혁신당이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런 화두를 제안하고, 그래서 민주진보 또는 국힘당 등을 견인하고 그걸 위해서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저는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이 만들어준 큰 칼을, 대통령은 바로 국민이 만들어준 큰 칼로 거대한 조각을 하든지 뭔가 잘못된 것을 베내라고 준 건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 뭐 도둑 잡는 데만 쓴다거나 또는 적당히 사사로운 그런 것 하는데 쓰지 않고 큰 일을 하는데 쓰라고 준 이 큰 칼, 이 총선의 결과가 무산되지 않도록, 또는 4년 뒤에 또 다른 이 허탈감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무슨 심판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런 노력의 출발점, 이런 노력의 큰 방향으로의 어떤 동학정신, 동학혁명의 어떤 정신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또는 다수결주의라고 하는 이른바 서구의 민주주의 전통과 서구의 제도를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들이 가진 장점도 있긴 하지만 이들이 갖지 못한 것, 말하자면 우리는 저는 제 표현으로 인내천 민주주의라고 표현해 봅니다. 사람을 정말 정성으로 모시는, 그야말로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늘처럼 모시는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또는 화백민주주의. 화백민주주의는 어떻게든지 간에 만장일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 제가 이제 우리 화백 전통에서 발견했는데, 바로 우리는 만장일치 하면은 무슨 이 공산주의다 또는 북한이다, 뭔가 불량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마음을 모아나가는 것. 합의하지 못할 것들은 따로 떼어놓더라도 이른바 구동존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제껴놓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건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른바 100% 화백,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려나가고 살찌워나가는 그런 민주주의가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라는 말 표현하기도 하고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이른바 서구에서도 모색되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도 바로 이런 인내천 민주주의, 화백민주주의하고 맥이 통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미래를 되살리자 하는 겁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위대한 혁명이 바로 동학혁명이었다고 보이고, 그 혁명의 불씨를 지폈던 게 바로 동학사상, 동학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했는데 우리는 그걸 짓밟아온, 또는 그걸 외면하거나 뒤로 제껴놓고 근 200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동학이 창도된 지 벌써 한 200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동학정신, 동학혁명정신, 또 3.1 대혁명, 촛불정신을 계승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제7공화국을 세우자 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늘같이 모시는 나라, 이런 좀 우리식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이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런 서구적 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하늘같이 모셔지는 나라, 정성으로 모시는 나라를 만들자. 중앙정부, 대통령,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이, 법관,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하늘처럼 모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그런 나라를 저는 만인이 평등한 대동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해 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 노력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혁명과 3.1 대혁명은 이 땅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왕이 주인이었던 수천 년의 역사를 끝내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모시고 존중하라, 그런 만인 평등의 시대를 열어제친 위대한 혁명이었다고 봅니다. 그 혁명의 내용과 그 혁명의 그 주장이 무엇이었는지는 이따가 좀 다시 보기로 하고요. 바로 그런 혁명이 가능하게 했던 시대 정신이 바로 동학이었다. 이 동학혁명이나 3.1 대혁명이 위대한 것은 서구의 역사에서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많은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 평민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또는 독립을 이루자라고 하는 외침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 동력도 바로 이런 우리에게 있었던 위대한 역사의 어떤 힘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안에 있던 오랜 미래, 우리 삶과 함께했던 동학정신을 가장 표현하는 노래가 이 짝짝꿍 노래입니다. 짝짝꿍 노래. 짝짝꿍 노래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짝짝꿍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이 짝짝꿍 노래가 동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 노래 길지 않으니까 한번 잠시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오네요.
예. 이 짝짝꿍 노래가 이 졸업식 노래와 함께, 졸업식 노래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노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지금도 부르고 있고, 이 노래들이 지금 작곡가가 정순철입니다. 정순철. 이 정순철이라는 작곡가가 그 짝짝꿍 노래를 할지 졸업식 노래를 지을 때, 작곡할 때, 그 마음 속에는 동학 정신이 들어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이 이 해월 최시영이라고 하는 동학의 2대 교주였던 그분의 외손자입니다. 이 외손자 최윤이라고 하는 해월 최시영의 맏딸이 쫓겨다니다가 이 옥천에서 붙잡혀가지고 역도의 딸이라고 갇혀서 있다가 말하자면 노비로 살다가 옥천 군수가 결혼을 시켜줬는데 바로 그 정주현이라는 분과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정순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이 동학 정신을 바탕으로 음악을 전공하고 색동예를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노래를 작곡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이 누구나가 정말 단 한 사람도 거의 예외가 없이 알고 있는 이 노래도 역시 동학 정신이 담긴 노래다. 이 노래 가사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동학의 전통, 동학 정신을 그동안에는 외면하고 있거나 잘 몰랐는데 이제는 좀 그걸 되살리자는 거죠. 예. 이 최재우 선생이랄지 이런 분들이 전봉준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동학혁명이 일어났었고 비록 실패했지만 그 혁명의 결과가 다시 이렇게 꽃 피어났던 게 3.1 대혁명 1919년 3월 1일에 3.1 대혁명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이런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만 해도 어린이날을 창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어요. 제가 우리 새로운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잘 모시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저는 외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동학 정신 속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아주 정성으로 모시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이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귀하게 모셔야 된다. 어린이들의 이야기에,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에 과거를 살아온 어른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잘 받들어서 잘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신을 설파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헌법의 전신 최초의 헌법이라기보다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기본이었던 임시헌장이 1919년 4월 1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상해에서 이 임시헌장에 따라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거든요. 이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서 우리 지금 이 헌법 전문에도 이 3.1 혁명의 정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임시헌장을 선포했는데 임시헌장이 4월 11일에 선포한 임시헌장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헌장이 그리 길지 않아요. 1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무, 특히 이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한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생명형, 신체형 공창제를 전 폐지한다. 이렇게 10개 조항의 임시헌장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말하자면 임시정부가 세워졌죠. 임시정부가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를 수립할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헌법을 만들어냈고 그 헌법 속에 다양하게 들어있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 그 3.1 대혁명의 정신 또는 그 이전 동학혁명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핵심은 만인평등의 대동세상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 동학과 동학혁명이 지향했었고 지금 현재 촛불혁명이랄지 엊그제 끝났던 우리
총선 민의에도 바로 이런 더 좋은 나라, 만인이 평등한 나라,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 대동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동학에 좀 더 들어가면요. 1800년대 후반에 조선인들의 마음을 뒤흔든 만인평등 사상,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모셔라 라고 하는 사인여천 또는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라고 했던, 설파했던 이 시대 정신이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대 정신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큰 그 방향과 어떤 큰 철학적 또는 뭐랄까요, 그 사상적 기초가 되고 있는 그런 명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제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기독교를 비롯해서 서양에서는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모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하늘이 아니라 하늘은 따로 존재하고 있고 하느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동학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 안에 고귀한 존엄이 들어있다, 하늘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고 설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동학혁명의 이념적 지향을 보면은 보국 안민,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말하자면 이 새로운 나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제폭 구민으로 해서 탐관 오리들의 폭정을 척결하고 척양척외,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를 배격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동학혁명의 이념적 지향이었습니다. 특히 동학혁명의 꽃은 집광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광소는 당시에 호남 지방에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광주 등 호남 지방에서 동학혁명으로 말하자면 그 탐관오리, 고을에 지금으로 하는 군수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민이 자치를 했던 자치기구가 집광소였습니다. 집광소는 없던 집광소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 동학혁명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민이 직접 참여하고 하는 그런 힘이 약했다면, 이 동학혁명으로 탐관오리를 몰아내고 나서 동학농민군들이 실제로 마을에 지금으로 말하는 시군구에 관아에 설치해서 자율과 자치를 실천했던 곳이 바로 집광소입니다. 바로 이 집광소 정신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치의 어떤 뿌리라고 보이는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자치를 그냥 시도 자치 정도, 시군구 자치는 매우 지금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시군구 자치, 그리고 읍면동까지 이 집광소 정신으로 자치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입니다. 이때의 폐정계획안 12조를 보면은 동학정신, 동학혁명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탐관오리는 엄격하게 징계한다. 횡포한 부호도 마찬가지고요. 노비문서는 소각한다. 천인의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의 평양갓을 없앤다. 백정을 표시하는 그런 갓을 씌웠던 그런 차별의 제도화를 거부하고 모든 백정들을 해방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죠. 청산과부의 개가를 허용하고 무명의 잡세는 철폐하고, 그 다음에 관리채용의 지벌,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인재를 등용한다. 특히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모든 부채를 없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토지는 평균화에 분작한다. 토지를 골고루 나눠서 농사를 짓도록 한다. 이런 정신이 담긴 게 바로 동학정신이었고요. 동학혁명이었고요. 이 정신들이 이제 발전해서 임시정부, 임시현장으로 발전되어 온 거죠. 그러나 그게 일제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가 해방되고 나서 친일 세력이 집권하면서 이 동학정신, 동학혁명정신 또는 3.1 대혁명의 그런 숭고한 정신이 왜곡되고 축소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한다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동학을 무슨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천도교가 존재합니다만은 저는 동학은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적 틀 안에 가두어 놓을 게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향해도 부족함이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런 아주 위대한 정신이자 사상이자 이 세계관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동학 정신의 가장 큰 이 위대함은 무생물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하고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동물, 무생물까지도 그 속에 하늘이 들어있다는 마음으로 함부로 하지 마라. 지금 기후온난화 시대에 기후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자연을 함부로 착취했던 서구적인 그런 이른바 문명, 이른바 서구적인 그 뿌리가 서구에서의 그런 문명적 뿌리가 바로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그런 과거였다면 이제는 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신과 가치는 바로 동학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동학이 바로 무생물까지도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특히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려면, 공동체가 제대로 설려면 사람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잘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가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명제가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른바 방정환 선생의 이 명제인데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자.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를 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겼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인들 또는 모든 어른들이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어린이를 모시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큰 운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서구식 다수결주의라고 저는 표현해 보는데요. 다수결이 뭐 최악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 다수결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수의와 또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해내는 것. 합의 민주주의. 합의 민주주의가 바로 저는 동학민주주의가 바로 합의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사인여천 민주주의, 인내천 민주주의. 동학민주주의라고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여긴다면 말하자면 다수가 찬성하고 소수는 반대하고 다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소수에게는 아주 불리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라고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고 함께 만족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새롭게 세워보자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동학민주주의는 바로 그 우분투라고 하는 아프리카 정신과도 통한다고 봅니다. 인내천 민주주의, 화백민주주의.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함께, 여럿이 함께 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게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뭐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정성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갖고 나가겠다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게 바로 아프리카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분투 정신. 역시 우리 정신과 통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이런 동학 민주주의 또는 인내천 민주주의, 화백 민주주의가 더 큰 민주주의로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른바 독일을 비롯해서 서양 여러 나라들도 이 민주주의 위기, 대민주주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인내천 민주주의 또는 동학민주주의라고 표현되는 이런 더 큰 민주주의, 아주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창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분투는 바로 당신이 있게 내가 있다라는 그런 명제인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면은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이른바 독점과 뭐랄까요, 승자 독식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만인이
함께 만족하고 행복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담쟁이라는 시처럼 우리 이런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열강을 해주신 안성준 대표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혹시 뭐 질의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거나 또는 자기 나름대로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또 제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어쨌든 사실 요번에 제가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에 대해서. 요번 총선 결과가 조금 절묘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이제 획득을 하면 사실은 개헌도 가능하고요. 또 대통령이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또 탄핵 소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범야권이 뜻대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석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한 189석인데 이게 사실은 21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한 108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협조 없이는 개헌도 안 되고, 예, 탄핵도 안 되고, 또 뭐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입법도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게 또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참 고민스러운데, 우리가 개헌을 하고 이제 제7모국을 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들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 시스템을 바꿔서 좀 더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정말 동학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제7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근데 어느 한 가지만 하면 뭐 나라가 좋아질 것처럼 여기지만, 예컨대 뭐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독주를 멈추면 모든 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윤석열 뭐 극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요, 뭐 아웃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금방 해결되는가? 그럼 절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바로 이 새로운 민주주의 세상을 열기 위한 그런 주도권을 저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된다. 정치인들은 그냥 서로 싸우면서 지금 이런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갑자기 합의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접착제 내지는 일종의 뭐랄까요, 윤활제로 바로 시민이 중요하고 시민의 힘이 중요한데, 그 시민의 힘 중에서도 저는 중도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중도 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총선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뭐 이렇게 주장과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 판을 만들어냈지만, 이 판이 단지 무슨 제 표현으로는 도둑놈 잡는 칼을 줬다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위대한 그런 조각도를 줬다고 보고, 새로운 세상을 조각하려면은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데 바로 그 시민의 힘이 필요하고, 특히 중간자적 시민들이 좌우를 아우러내면서 큰 개헌의 큰 화두를 던지고, 그 중에서 합의 가능한 것들을 먼저 아주 작은 거라도 함께 합의해서 처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함께 합의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첫 어떤 과제, 첫 경험이 중요하다. 그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신 교수님이 진행해 오신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합리적인,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행복,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대한 목표 속에 함께 하자라고 하면 저는 중도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함께 시작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상생선언에서 저는 안성호 공동대표님께서 어떤 큰 정치개혁이 방향을 제시한 것이 되게 공감해 가는 게 그분 말씀에 의하면 우리 현재의 어떤 정치체제는 다수가 소수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독점을 하고 있고 또 국회를 보면은 이 거대 양당이 다 좌지우지해서 소위 소수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다수가 소수를 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건 문제 있다.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중앙이 지방을 배제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모든 돈과 권력이 다 중앙에 집중되고 정말 지방은 그 서울 식민지처럼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현상. 인재도 다 중앙에 집중되고 이렇게 중앙이 지방을 배제하는 이 시스템. 이건 문제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이 엘리트가 시민을 배제하는 시스템. 시민은 사실은 뭐 우리 헌법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는데 사실 국민은 둘러리고 모든 결정은 정치 엘리트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고 안성호 교수님 제안한 거는 소위 다수가 소수를 포용하는, 그래서 소수와 권력을 나눠 갖는, 또 중앙이 지방을 포용해서 지방과 권력을 나눠 갖는, 또 정치 엘리트가 시민을 포용해서 시민과 권력을 나눠 갖는 이런 방향으로의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7공화국이라면은 바로 그런 어떤 정치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성호 공동대표님께서 또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민주도 만민공동회도 그런 걸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총선 이후에 역시 국민주도 만민공동위원회에서는 만민공동회에서는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만민공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금 하는 여러 단체들이 한 8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단체들이 좀 적극 제안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중도적이고 좌우를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의 힘을 좀 모아야 할 것 같아요. 87년에 그 개헌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새로운 나라, 그렇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거대한 비전을 제안하면서 크게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는 단지 시민운동 단체만이 아니라 전국의 그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새로운 개념의 운동본부를 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상생사회 일천인선언도 그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사회 일천인선언뿐만 아니라 동학실천 시민행동도 참여하죠. 그래서 8개 단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단체가 좀 촉매 역할을 해서 정말 보수와 중도와 진보 다 아우르는 정말 87년대 그 뭐죠,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 같은 어떤 범국민운동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2의 동학혁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혹시 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12회 상생이익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